다른 고대 이집트 무덤들과 달리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3000년 동안 도둑의 침입을 받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무덤이 평균보다 작고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탐험대가 투트의 유적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탐사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모두 인근 무덤 건설로 인한 잔해로 덮여 있었고, 이 또한 무덤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한 무덤 외부에는 아무런 글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마침내 무덤을 발견한 19세기까지 무덤이 놀라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간의 흐름도 한몫을 했어요. 하지만 카터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었을까요? 최근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활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카터가 단순히 미화된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 진정한 고고학자였다고 생각하곤 했죠. 투트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집트 유물을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특이한 물건들에 흥미를 느꼈고 곧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조각과 비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카터는 우연히 투트 왕의 유해를 발견한 후 10년 동안 투트 왕의 무덤에서 나온 황금 왕좌, 전차, 조각상 등 모든 종류의 유물을 기록하고 가공해서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최근에 발견에 따르면 모든 유물이 이집트 관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밀 편지를 통해 카터의 10개는 저들에게, 하나는 나에게 정책이 밝혀진 것 같네요. 문제의 편지는 1922년에 카터의 친구이자 언어학자인 앨런 가디너 경에게 보낸 것으로 1922년에 작성된 거예요. 이 글에서 카터는 무덤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934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가디너는 카터가 감사 선물로 보낸 부적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카터는 그게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죠. 이집트 박물관의 영국 관장도 카터의 교활한 노력을 알아차렸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디너의 부적을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다른 부적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두 부적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가디너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 카터에게 다른 편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 가디너는 유명한 고고학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카터에게 훔친 물건을 카이로로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디너가 조언한 것처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밝으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카터의 발견 이후 행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47년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일했던 알프레드 루카스라는 남자가 카이로의 한 비밀스러운 저널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는 카터가 무덤의 문을 몰래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인 발견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봉인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카터와 그의 일행이 고대 유물을 손에 넣기 위해 일찍 무덤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팔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 경매에 붙여지도록 했죠. 하지만 카터는 어떤 것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더 이상 미스테리한 실종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백한 도둑질을 투트 왕의 저주와 연관짓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투탕카멘 왕의 안식처가 발견된 직후에 꽤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소년 파라오의 무덤을 건드리는 사람은 심각한 불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미라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트 왕의 무덤을 방해한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고 불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저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운한 죽음은 제5대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의 죽음입니다. 그는 무덤을 찾는데 자금을 지원한 영국 귀족이었어요. 무덤이 열린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스테리라고 부르지만 허버트는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무덤 개방에는 경비원, 고고학자, 지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어요. 물론 이들 중 몇 명은 무덤이 방문객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이 저주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무덤 개방에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면 우연한 이유로 몇 명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고대 저주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주문이 발동된 후 2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허버트에 따른 반세기가 지난 1980년대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워드 카터 자신도 이 사실이 밝혀진 후 16년이 지난 1939년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가 신중한 홍보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워드 카터는 투트의 무덤이 발견됐을 때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년왕의 안식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무덤에서 도난당한 건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선 보석이 좀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에 따르면 하워드 카터가 직접 훔쳐간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는 19세기에 무덤 내부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박물관과 경매장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과 비교했죠. 그는 곧 투트의 보석 중 일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투트의 가슴에 있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모두 조각이 났고 일부는 카터를 통해 미주리주의 넬슨 애킨스 박물관으로 갔어요. 한편 다른 조각들은 익명의 사람들이 소유한 목걸이가 됐죠. 그들은 2015년에 이걸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넬슨 애킨스 박물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장식 조각이 있어요. 한때 투트의 소유였던 구슬도 카터가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슬들은 목걸이로 만들어져 현재 세인트루이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유약을 바른 세라믹 매직으로 만든 또 다른 멋진 목걸이는 멀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10여 년 전에 이집트로 다시 보내졌어요. 이 역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카터에게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유물은 차치하고서라도 투트 왕은 이 놀라운 고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수많은 놀라운 유물을 남겼어요. 유명한 매장 가면부터 시작하죠. 이 가면은 준 보석과 유리 페이스트가 사용된 53cm의 거대한 금 예술품입니다. 무게는 10kg이고 긴 수염을 기르고 코브라와 독수리 머리 장식을 한 소년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영적 서적에 나오는 주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주문은 사후세계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투트는 보드게임 애호가이기도 했어요. 그의 무덤에서 상아로 만든 보드게임 4개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한 쌍의 금샌들을 발견했는데 편안함보다는 과시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파라오는 생전에 이 샌들을 신은 적이 없을 거예요. 패션 아이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투트는 꽤나 화려한 통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에서 의상과 장신구를 고르고 조정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마네킹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역사가들이 그의 무덤에서 발견한 2개의 트럼펫을 보면 소년왕은 음악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9년 BBC 방송에서 이 트럼펫이 연주된 적이 있지만 오늘날 이 악기는 조작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천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천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 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불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뿔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되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8m의 모래 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할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혀를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2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에 유흥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2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1920년대 초 전 세계는 투탕카멘 왕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1922년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젊은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금과 보석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언론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죠. 하지만 사실이었을까요? 피라미드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정말 고대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열었을 때 참석했던 조지 허버트 카르나본 백작은 무덤 발견 5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발굴을 후원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아서 코난 도일경이 등장합니다. 셜록 홈즈의 원작자인 영국 작가 아시죠? 그는 사악한 정령이 탐험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죠. 농담이었겠죠? 불행히도 아니었어요. 모든 이집트 학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신문은 파라오의 저주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열었던 고고학자는 발견 후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은 또다시 저주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과학에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설명은 바로 곰팡이였습니다. 해로운 곰팡이인 아스퍼길러스는 밀폐된 무덤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흡입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높아요. 오늘날 의사들은 이것이 한 세기 전 불행한 탐험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종류의 곰팡이가 곡물에서 특히 잘 자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는 생곡과 빵으로 가득 찬 바구니 형태의 재물이 가득했어요. 연구원들은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다른 종류의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죠. 썩은 유기물은 위험해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냉장고에 남은 음식은 3, 4일만 지나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질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물이나 공기 중의 습기에 노출되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집트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동네에 있는 버려진 건물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조각이 젖어서 마를 방법이 없으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부터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썩은 목재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요. 기둥과 바닥 모두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쉽게 발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파라오 시대 이후 건축자재는 변했고 위험 요소도 변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 하나가 성면이에요.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택 단열재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난방부터 방음제까지 모든 곳에 성면이 사용되었죠.
이 극세사 섬유는 뛰어난 단열 기능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1989년 성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영국도 10년 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면이 손상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성면 섬유를 흡입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버려진 건물은 이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 위험을 아시겠죠?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는 납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납 배관을 사용하여 샘물을 집으로 공급했어요. 또한 납으로 된 그릇에 요리를 했는데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납과 물은 부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고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당국은 1986년에야 납 배관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7%가 여전히 납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독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건축업자들은 납 페인트를 사용하여 목공예품을 코팅했어요. 버려진 건물에서는 이 납 코팅이 오래전에 벗겨졌습니다. 문과 창문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납 먼지를 일으켜서 흡입하게 되죠. 먼지 입자는 적어도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스는 색이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냄새가 없기 때문에 맡을 수도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가스는 보통 어떻게 누출될까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건물은 유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을 탐험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끔찍한 두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 중 덜 심각한 일부 증상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보일러가 수년간 방치된 후 마침내 고장나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실내 공기질의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산소 농도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산소 농도가 8시간 동안 0.3%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문과 창문이 테이프로 밀봉된 방에서요. 따라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감소가 더 적습니다. 산소가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은 인간 호흡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뿜습니다. CO2를 폐가스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낡은 건물 안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피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명확한 사고 능력을 떨어뜨려요. 하버드의 연구원들은 2016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직장인들에게 6일 연속으로 출근해 문제 해결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연구진은 모의 사무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서서히 높였습니다. 동일한 테스트의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이산화탄소 수치는 분명히 직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스트는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진행되었어요. 방문자가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하는 무너져가는 건물 안이 아니라 말이죠. 방문자라는 말은 무단 침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단 침입은 미국에서 범죄 행위예요. 이는 사유지와 공공재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5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울타리를 뛰어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내부에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건물 안에 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혹시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를 본다면 깜짝 놀라겠지만 불쌍한 쥐도 겁에 질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물 수도 있어요. 쥐가 옮기는 질병의 목록은 꽤 깁니다. 하지만 설치류의 이빨은 다른 형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빨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쥐는 이빨이 지나치게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갉아먹어야 해요. 새벽 1시에 배가 고팠던 적이 있다면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설치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전선입니다. 버려진 건물에는 전선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배선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1984년 이전에 세워진 구조물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루미늄 전선은 구리 전선보다 불이 붙을 확률이 55배나 높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리가 표준이에요. 낡은 건물에서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깜빡이는 조명,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거나 연기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접지 케이블이 감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접지 케이블은 1960년대에야 표준이 되었습니다. 미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무서운 영화에서 본 소름 끼치는 캐릭터와 연관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라는 고대 문명과 그 통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라로 가장 유명한 민족은 고대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죽은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라화 과정을 통해 인체를 보존하고 미라를 가구가 갖춰진 무덤에 안치하는 걸 고집했는데, 이는 마치 미라에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자체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연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과 같이 주변의 자연 순환을 봤어요. 또는 식물이 시든 후에도 항상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봤죠. 이집트인들은 또한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혼 오시리스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꿀, 수지, 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미라화와 같은 특정 의식을 따랐어요. 투트 왕의 미라보다 더 유명한 미라는 없습니다. 그는 3000년 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젊은 파라오였어요. 고대 왕의 무덤을 발견할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매장지가 이전에 도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대 통치자들이 많은 귀중한 유품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은 도난에 취약한 장소가 돼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이전에 발견된 다른 왕릉들처럼 도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잘 숨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의 미라는 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총 3개의 관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유행했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그의 DNA를 통해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걷기 힘들 정도로 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또 다른 파라오로 68년 동안 통치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그는 확장 캠페인과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대형 동상을 비롯해 그가 통치자였던 시절의 많은 물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람세스 2세는 키가 1.8m 정도였고 약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미라를 살펴본 후 그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거라고 결론지었어요. 앞서 언급한 도둑들 기억하시죠? 그게 람세스 2세가 1881년에 재발견된 데이르 엘 바하리 왕실 미라 비밀 컬렉션에 있는 평범한 관에 들어가게 된 이유일 거예요. 다행히도 고고학자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여정이 겉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완성하는데 무려 70일까지도 걸릴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시신을 섬세하게 다루고 나트론이라는 소금으로 시신을 말리면서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외우곤 했어요. 또한 시신을 더욱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린넨과 수지를 사용하고 천으로 시신을 감쌌어요.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투트 왕의 무덤 벽에는 장례 행렬부터 지하세계 통과까지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묘사한 복잡한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고 무덤을 영적 여행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무덤 벽에는 이집트인들이 내세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집이 들어있는 특별한 책의 주문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대 무덤에 음식도 넣었어요. 고고학자들은 투트 왕의 무덤에서 36개의 빈티지 음료병과 8개의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이는 투트 왕의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의 여행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같은 많은 물품을 남겼어요. 파라오는 또한 일반적으로 무덤에 수많은 고급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신구를 넣어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리넨 의류와 팔찌, 버클, 펜던트, 목걸이, 반지 등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 심지어 보호용 곤충이 그려진 귀중한 장신구도 포함됐어요. 일부는 저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아와 타조기 털로 만든 부채를 함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대 통치자들은 배와 함께 영원히 아파트에 안치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파라오 쿠푸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커다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투트 왕은 여러 개의 배 노와 함께 묻혔지만 실제 배는 없었어요. 대신 세대의 전차와 귀중한 재료로 만든 수많은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저승으로 여행할 때 바다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고대 미라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에는 오일과 향수병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유행에 민감했다면 향기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라 중에는 금이나 상아 같은 귀중한 재료로 만든 고대의 보드게임도 있었어요. 그 게임 중 하나는 세넷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현대 체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유명한 미라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시술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남미의 친초로라는 고대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초로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미라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미라 의식을 시작하기 약 2000년 전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라를 연구함으로써 고대 통치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미라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초상화는 미라가 살아있을 때 그려진 매우 세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버스에 그려진 고전 초상화와는 달리 나무에 그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감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연구원들이 미라와 비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이 초상화 중 일부에는 나중에 미라에서 발견된 보석을 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 이러한 미라 초상화가 발견된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미라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기도 합니다. 미라는 극도로 춥거나 더운 환경, 산소가 부족한 장소, 시신을 보존하는 화학물질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명한 오토도 이 미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가 약 5000년 전 유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알프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당국은 그가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믿었어요.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빙하에서 시신을 수습한 결과 실제로는 동기시대의 산악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와우! 과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서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타겟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하 방, 통로, 수직 구조물 등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카프레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 과학자들이 세 개의 피라미드 아래에 비밀 터널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카프레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탐험은 이탈리아 피사의 코라도 말랑가와 스코틀랜드 스트라스 클라이드 대학교의 필리포 비온디가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기자구원에서 두 번째로 큰 카프레 피라미드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카프레 피라미드 아래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고대 이집트 지하 도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물이나 갱도일 가능성이 있는 8개의 거대한 수직 구조물이 그 아래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980m에 달하는데 부르즈 칼리파를 2개 반씩 차례로 지상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보면 이 발견의 엄청난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갱도는 지하 610m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역 중 일부는 지하 116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원통형 갱도는 나선형 통로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래된 고대 양식의 성을 상상해보세요. 2개의 거대한 기묘한 모양의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방은 정육면체일까요? 아니면 그릇일까요? 이 방들은 각각 79m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구조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원래의 목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연구팀은 세 피라미드 모두에서 유사한 액세스 포인트가 발견될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즉, 이 피라미드들은 모두 지하 터널, 방, 통로로 이루어진 숨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표면 아래에 약 1219m의 더 깊은 곳에도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를 더하지 않나요? 하지만 가장 멋진 소식은 일부 팀원들에 따르면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이 숨은 구조물이 전설적인 아멘티의 홀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도착한다고 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3일 동안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하며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숨은 공간을 발견했을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 연구원들은 지구에서 676km 상공에 위치한 2개의 위성을 사용했습니다. 이 위성은 기자구원에 레이더 신호를 보냈고 이 신호는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나중에 새로 발견된 갱도를 포함한 지하 구조의 3D 모델로 편집했습니다. 그 후 연구팀은 돌을 관통할 수 있는 레이더의 일종인 합성 개구 레이더 SAR 기술을 사용해서 피라미드 내부 깊숙이 숨은 작은 방 모양의 구조물 5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방들 중 하나에는 한때 파라오 카프레의 무덤으로 여겨졌던 석관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것이 실수였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 매장지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5개의 숨은 방은 스캔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중앙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구조물 아래 어딘가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터널을 통해 더 많은 숨은 방과 우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약 4,500년 전의 것일 수도 있는데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이 모든 지하 공간은 빈방 몇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는 더 많은 숨은 구조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구조물에는 지하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통로와 함께 속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세분화하면 광범위한 지하 네트워크가 드러날 수 있고 도시 전체가 지하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발견을 둘러싼 흥분에도 불구하고 지하 도시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동료 고고학자들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고학자와 레이더 전문가들이 이 주장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발견에 사용된 기술이 상세한 지하 이미지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표면 근처에서 발견된 5개의 작은 방은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훨씬 전부터 이 지역이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 있다고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레이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부르며 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발견으로 고대 이집트 신화와 기자 피라미드 아래 어딘가에 숨은 문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지하방의 구조는 초기 이집트의 지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기록의 전당에 대한 신화 속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이 발견이 확인된다면 이집트의 신성한 지형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이 잃어버린 도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 구조물의 물리적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프레 프로젝트 팀은 발굴을 시작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발견한 자료는 학계에서 인정받기 전에 동료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의 이 고고학적 발견은 기자 왕실 묘지 아래에 있는 기이한 구조물과 관련된 또 다른 발견에 이은 것으로 연구원들은 그 기원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해서 기자의 서쪽 공동묘지 지하에서 신비한 L자형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이 지역은 왕족과 고위관리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묘지의 많은 무덤에는 평평한 지붕이 있는 직사각형의 돌 또는 진흙 벽돌 구조물인 지상 마스타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 중앙에는 지상 구조물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미개척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팀은 전기 저항 단층 촬영, ERT와 지표 투과 레이더, GPR을 사용했습니다. ERT는 땅속으로 전류를 보내 저항을 측정해서 유해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GPR은 레이더를 땅속으로 보내고 레이더의 복귀를 기반으로 구조물을 매핑하는 방식이에요. 연구팀은 수면 약 2m 아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최소 10m에 달하는 L자형 구조물로 보였어요.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은 건설 후 모래로 다시 메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거나 공극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이상현상은 고저항성 구조로 분류되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이자 일본 도호쿠 대학의 교수인 사토 모토유키는 이 구조가 날카로운 모양이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역사가들이 피라미드가 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족과 고위층을 위해 지어졌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수단의 툰보스 고고학 유적지에서 나온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도전합니다. 문제는 톰보스의 피라미드가 엘리트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의 매장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대 공동체에 열심히 일한 구성원들은 피라미드를 비롯한 가장 눈에 잘 띄는 기념물에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고대 누비아 지역의 나일 강변에 위치한 톰보스는 기원전 1400년경 이집트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이집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곳에 유적지를 건설했습니다. 톰보스의 노동자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보다는 훨씬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연구팀은 2012년에 처음 연구한 톰보스의 110개 인체 골격을 재분석했습니다. 특히 힘줄과 인대가 뼈에 부착되는 부위인 엔테스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육체 노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죠. 힘든 노동을 하면 힘줄과 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뼈의 부착 지점에 뚜렷한 융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해골은 골격에 거의 변화가 없어 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해골은 더 심각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하층 노동자의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피라미드 매장, 특히 피라미드 자체가 엘리트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엘리트만 피라미드에 묻혔다는 기존의 이해에 완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 연구는 하층 노동자들 역시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에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룩소르의 모래 아래에서 파라오 여인의 폐허가 된 신전에 있던 1000개가 넘는 장식된 돌 블럭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전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파괴되었고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헤트세프스트고 지금은 이집트 최고 파라오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오랫동안 역사는 그녀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녀는 기원전 1479년부터 1458년까지 제18왕조를 통치했습니다.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 성공적인 군사작전,
번창한 무역 원정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녀는 이집트 역사상 파라오의 칭호를 받은 여성 4명 중 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여성은 약 1500년을 기다려야 통치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겐 클레오파트라로 알려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다채로운 부분은 헤트세프수트가 파라오가 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왕조에서 왕위 계승 1순위는 대개 남성이었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투트모세 1세가 첫째로 딸을 낳았을 때 이는 그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후 1대 투트모세 파라오가 세상을 떠납니다. 왕권은 2대 투트모세에게 넘어갔고 그는 잠시 통치하다가 어린 아들인 3대 투트모세에게 왕좌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헤트세프수트는 이 파라오의 계모였습니다. 자, 헤트세프수트는 의붓아들이 너무 어려서 스스로 통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연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녀는 전례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쟁취가 아니었어요. 헤트세프수트는 자신이 통치하려면 합법적인 왕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담하게도 그녀는 정통적으로 남성 파라오가 착용하던 가짜 수염을 포함한 완전한 왕실 복식을 채택했습니다. 종종 파라오의 킬트와 머리 장식을 한 남성으로 조각상과 상형 문자에서 묘사됐죠. 하지만 이건 자신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동상에는 종종 레의 딸과 같은 여성적인 칭호나 폐하, 그녀 자신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용어를 결합한 문법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전통적인 왕의 상징을 채택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성별을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는 정교한 기원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문신이 아버지인 투트모세 1세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으며 자신이 신성한 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지상에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문과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왕위에 대한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신전 조각에서 그녀는 아문이 자신을 정당한 후계자로 내세우는 신성한 탄생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그녀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도구였습니다. 헤트세프수트는 또한 새로운 이름인 마트카레를 사용했는데 이는 대략적으로 진실은 태양신의 영혼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마트라는 단어는 이집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트는 질서, 정의, 신성한 균형을 상징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트를 지켜야 했습니다. 헤트세프수트는 자신을 마트카레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치자임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의 통치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끌며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왕국 전역의 신전을 복원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룩소르의 절벽에 새겨진 인상적인 건축 걸작인 데이르 엘 바하리 신전을 건설한 것입니다. 헤트세프수트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시작해서 기념비, 신전, 오벨리스크 등을 세워 자신의 통치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카르나크 신전으로 이어지는 스핑크스 조각상이 늘어선 웅장한 도로인 스핑크스의 거리 건설을 계속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가장 빛나는 건축적 업적은 화강암 한 덩어리로 조각한 우뚝 솟은 오벨리스크입니다. 무게가 320톤이 넘는 이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녀는 건축을 넘어 무역을 통해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현대 소말리아 또는 에리트레아로 추정되는 신비한 땅 푼트의 탐험대를 발견해서 금, 상아, 이국적인 동물과 같은 부를 가져왔습니다. 홍해를 항해한 그녀의 함대는 역사상 최초의 무역사절단으로 기록되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이집트에 도움이 될 경제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헤트세프수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후계자이자 그녀의 통치에 가려져 있던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가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는 역사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동상은 훼손되고 비문은 지워졌으며 그녀의 업적은 다른 통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투트모세 3세가 파라오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여성 파라오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낀 후대의 통치자들이 전통적인 남성 지배를 회복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으로 전개됩니다. 계모와 의붓아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계속됩니다. 투트모세 3세는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왕들의 계곡에 있는 헤트세푸스트의 신전 바로 옆에 자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신전을 건축할 때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수정했는데요. 그의 기념비는 그녀의 신전보다 3m 더 높게 세워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였음을 명심하세요. 그녀의 유산을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트세푸스트의 유산은 19세기에 재발견되기 시작했고 세심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그녀의 통치가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죠. 오늘날 헤트세푸스트는 이집트 최고의 파라오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때 지워졌던 그녀의 통치는 끊임없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재구성되어 그녀의 힘과 영향력을 쉽게 잊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안식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고 시신은 역사에서 지워지기 위해 원래의 방에서 옮겨졌습니다. 이 마지막 증거는 파라오를 지우려는 시도조차도 실제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녀의 유산을 굳건히 했습니다. 헤트세푸스트의 웅장한 신전인 제세르는 그녀의 통치를 불멸화하고 아문과의 신성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설계된 놀라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후계자 투트모세 3세는 그녀의 유산을 지우기 위해 계산된 노력을 시작했고 신전의 일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왕조의 권력 이동이었을까? 전통적인 남성 통치를 복원하려는 시도였을까? 아니면 왕위에 대한 투트모세 3세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보였을지도 모르죠. 이유가 무엇이든 파괴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죽은 지 수십 년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전은 살아남았고 이집트 최초의 위대한 여성 파라오의 도전적인 메아리인 그녀의 이야기도 살아남았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다른 곳으로 여행해 볼까요? 이집트의 다슈르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휴식처로 알려진 곳입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라졌던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재빨리 관광 유물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지역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이 피라미드는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주춧돌을 들어 올리는 것은 섬세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피라미드를 열었을 때 그들은 방해받지 않은 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약탈당한 상태였고 죽은 사람의 개인 물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잔해 한가운데서 그들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최신 스캔 기술을 사용해서 상자의 표면에서 손상된 상형 문자를 읽어낼 수 있었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자의 이름이 마치 대나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헤트세푸스트 공주. 2017년의 이 발견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가 분석 끝에 과학자들은 이 유골이 다른 헤트세푸스트의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의 13번째 왕조 시대에 살았던 공주의 것이었어요. 그녀의 안식처가 봉인되기 전에 약탈당했다는 사실에 과학자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 공적인 인물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그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기자의 모래 아래 이상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첨단 지상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대피라미드 근처에서 숨겨진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굴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 하나이지만 혼자 서 있지는 않아요. 피라미드는 무덤과 기념물로 가득 찬 거대한 왕실 묘지인 고대 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파라오, 귀족 및 기타 고위 관리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들은 대부분 땅 위에 있어요. 마스타바스라고 불려요. 석회암이나 진흙벽돌로 지어진 직사각형의 평평한 지붕을 가진 무덤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지하 매장실로 이어지는 깊은 수직갱도가 있으며 과거가 영원히 봉인되어 있었죠. 최근 고고학자들은 묘지에서 신기한 빈 공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미개척지였던 땅이에요. 마스타바도 눈에 보이는 유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그들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상의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 과학자들은 땅 속의 숨은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밑에는 의도적으로 묻혀 잊혀진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뉜 지하 구조물이었어요. 한 부분은 얕고 L자 모양이었어요. 길이는 약 10m, 깊이는 2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요, 더 깊고 신비로운 변칙지대가 있어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곳과도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에요. 고저항성 이상현상이라고 불리는데 돌, 모래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조밀하고 견고한 구조물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L자 모양은 인간이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얕은 구조물은 아래에 숨은 무언가를 위한 입구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만 있을 뿐이에요. 또한 모래와 자갈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모르죠. 고고학팀이 발굴을 통해 이 유적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야 할 거예요. 첫 번째 추측은 잃어버린 매장실이에요. 기자의 많은 무덤에는 지하 매장지가 있지만 대부분 명확한 표면 표시가 있어요. 이 무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추측은 고대 제물 예배당입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일부 예배당이 이런 형태로 지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땅에 묻히지 않고 지상에 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구조로 밝혀진다면 파라오의 매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진짜 위험이 있어요. 기자의 연약한 고대 구조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이 무덤들은 항상 매혹적인 신비를 간직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끈질긴 도굴꾼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집트의 무덤은 시신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덤에 침입해서 내부의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파라오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이 고대 유적지를 괴롭혀왔습니다. 기자, 사카라, 왕들의 계곡 등 가장 유명한 무덤 중 상당수가 약탈당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죠. 그들은 함정과 벽을 우회하기 위해 비밀 땅굴을 파기도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무덤 작업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했습니다. 금, 보석, 유물을 얻기 위해 석관을 열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대부분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깨끗하게 발굴된 후였어요. 파라오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지쳤습니다. 이집트 왕족의 유명한 매장지인 왕들의 계곡은 최고의 안전지대로 여겨졌어요. 무덤은 사막 숨은 지하 깊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통로는 거대한 돌블록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도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가짜 문과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저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감히 무덤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결말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는데 미라에 대한 모든 공포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함정은 모두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왕들의 계곡에 있는 대부분의 무덤은 봉인된 후 100년 이내에 완전히 도굴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무덤도 고대에 2번이나 도굴당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반격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왕국 통치자들은 약탈자들이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표시가 없는 숨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소용없었죠. 람세스 2세와 같은 일부 파라오는 시신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이장되었습니다.
아니, 상관없었죠. 도굴꾼들은 항상 승리했어요. 무덤 도굴꾼들은 무작위 도둑이 아니라 숙련되고 조직적이며 인맥이 두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사이트를 건설한 사람들은 대부분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다면 벽이나 바닥, 심지어 천장을 파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또한 무덤이 봉인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귀중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 전에 빠르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구조물 옆에 있는 쿠프의 피라미드는 현대보다 훨씬 전에 약탈당했어요. 탐험가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석관이 있던 빈 화강암 상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만 도금당한 게 아니에요. 약탈 과정에서 역사 그 자체도 도난당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히 무엇을 어디에 묻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과 실제 발견된 유물을 비교하면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대개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물은 박물관에 보관되지 않고 개인 소장품으로 사라져 다시는 연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는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개인 수집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되찾아오는 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로마 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중국은 도난당한 유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서양의 수집가들로부터 유물을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개인이 고대 이집트 유물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역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약탈한 물건 위에 세워졌어요. 유럽 제국들은 지구의 절반을 침략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갔죠. 그들의 박물관은 종종 그러한 도난당한 유물로 가득 차 있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제타 스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가져갔죠. 그리고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친 후 다시 도난당했습니다. 이집트는 수년 동안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웅장하고 거대한 그리스 조각품은 19세기 영국의 한 영주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후로 그리스는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여러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메소아메리카 유물은 말할 것도 없죠. 유럽 탐험가들은 마야와 아즈텍 사원을 습격하여 조각상, 보석, 신성한 물건들을 약탈해갔고 현재 멕시코는 이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지하 방조차도 이미 도굴당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곳이 새로 발견된 곳이라면 도굴꾼의 손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일까요? 4,500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고대 유물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도굴꾼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파라오들의 최고의 VIP 묘지로 알려진 이집트의 유명한 사카라 묘지를 발굴하던 중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분홍색 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문 뒤에는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던 이집트 왕족의 잃어버린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예요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롭고 보물이 가득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사카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쇼의 주인공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왕자님이죠. 우세레풀의 왕자, 우세르카프 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제5왕조의 창시자예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발견된 방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에서 시작됐어요. 높이 4에서 4.5m, 너비 1.2m로 기린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예요. 또한 이웃의 SUV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인 가짜 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덤에서 가짜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무덤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가짜문이 보통 이집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붉은색 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644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 정도 크기와 재질의 가짜 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완전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매우 비싸다는 것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연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가짜 문이 실제로는 진짜 입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4000년 전의 조각상, 유물, 비밀로 가득 찬 숨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우세르프레 왕자였어요. 우사르 에프라 또는 와서 에프라라고도 부르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이 친구는 결코 보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문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선 그를 세습 왕자, 부토와 네크엡의 총독, 왕실 서기관, 장관, 판사, 성가의 사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이집트 버전의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같았어요. 이 비문들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두 지역을 잇는 직함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세커의 사제라는 칭호는 그를 묘지의 신, 즉 매의 머리를 가진 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신은 산자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으니 사카라의 유명한 위치에 무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왕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우세르프레 왕자가 공식적인 왕 목록이나 왕실의 가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가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고전 정치 드라마에서 그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삭제된 것이 5왕조 초기, 특히 그의 아버지 우르카프가 이집트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에 변화하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세르카프 왕은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5왕조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를 기존의 신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의 최초의 태양신전을 건설하여 왕조 전체의 태양 숭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세르카프가 짧지만 혁명적인 통치를 마무리한 후 사우레, 네페리르카레, 니우세레 이니 등 제5왕조의 보이밴드인 파라오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들은 모두 피라미드 건설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먼 나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남의 일처럼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멋져졌어요. 저승의 영원한 메뉴처럼 의식용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문으로 덮인 아름다운 붉은 화강암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 음식을 마술처럼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장례 사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부적, 페인트 칠한 벽도 있었지만 진짜 볼거리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팀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조제세르 왕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달의 동상을 우세르프레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제세르는 우세르카프보다 몇 세기 전에 살았는데 그의 조각상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조제세르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고 아마도 최초로 건설된 피라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조제세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26왕조 시대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여전히 숭배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집광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판화와 조각상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무덤이 아마도 화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대의 실내 장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된 또 다른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제5왕조의 파라오인 네페리르카레 왕과 관련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사카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13개의 분홍색 화강암 조각상들이 마치 저승의 차량 관리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등받이 벤치에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자의 아내를 상징하는 높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검은 화강암 조각상은 거꾸로 세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무덤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하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의 위치와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따랐으며 중앙의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조각상은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나중에 파손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 조각상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무덤 안에 당당히 서 있는 또 다른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의 디자인과 비문으로 볼 때 조제세르상이 이장된 시기와 같은 26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재사용되고 개조되었으며 심지어는 후대에 의해 추앙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참고로 후기의 검은 화강암은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존재는 이 무덤이 왕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의식공간으로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문, 깜짝 동상, 재사용된 무덤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정말 짜릿한 발견이 됐어요. 우세레프레 왕자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사카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무덤 중 하나예요. 이 무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과거와 계속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가짜 문 뒤에 무덤을 숨길까요? 왜 다른 시대의 조각상들로 무덤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우세레프레 왕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은 고고학자들을 계속 발굴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무덤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이 밝혀질수록 고대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문 뒤에서 말이죠. 기자의 피라미드 주변에는 신비한 플라즈마 거품이 떠다니고 있어요. 기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 버블은 전리층이라고 불리는 지구 대기층에서 형성되는 기상 이상 현상입니다. 전리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층으로 지구 표면에서 약 80에서 643km 상공, 즉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어요. 이 층에서 태양은 거대한 뜨거운 힘으로 기본적으로 가스를 가열하여 플라즈마라는 정기적으로 하전된 입자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밤, 특히 적도 근처에서는 이러한 하전 입자들이 교란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갑자기 사라지면 플라즈마 버블이 형성돼요. 플라즈마가 없거나 양이 줄어든 커다란 빈주머니라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 현상이 일반적으로 약 100km 크기의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플라즈마 버블로 간주됩니다. 이미 이집트로 여행갈 가방을 싸고 피라미드 끝을 보기 위해 쌍안경을 챙기셨다면 유감스럽게도 육안으로 이 플라즈마 버블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버블을 감지하기 위해 위도 장거리 전리층 레이더와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첨단 기술은 연구원들이 플라즈마 버블의 움직임과 형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성은 태양 폭풍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인상적인 태양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1에서 5까지의 등급에서 이번 태양 폭풍은 강한 이벤트로 간주되는 G3로 분류되었습니다. 태양 폭풍은 기본적으로 태양 표면에 더 차갑고 어두운 영역인 흑점이 우주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할 때 발생해요. 이 플레어는 지구에 여러 가지의 지자기 폭풍을 일으켰어요. 최후의 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태양 폭풍으로 인해 그리스와 터키 남쪽에서까지 볼 수 있는 멋진 오로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문 관측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에 발생한 이 특별한 폭풍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바로 중국 레이더에 기록된 사상 최대의 플라즈마 버블을 일으켰다는 점이에요. 이 현상은 너무 거대해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태평양의 미드웨이 제도만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덮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거리이며 과학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플라즈마 버블은 현대 기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플라즈마 버블이 위성 통신과 GPS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구글 지도나 웨이즈를 사용 중인데 갑자기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면 플라즈마 버블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우리는 기자의 피라미드 위에서 발견된 거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건축물의 내부는 더 이상해집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내부의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팀이 이 고대 건축물에 전파를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최대 580m 길이의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파를 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라미드에 전파를 발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어요. 연구진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실제로 내부 챔버뿐만 아니라 미완성 챔버가 있는 바닥 아래에도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트랩 같은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동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음파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튕기며 집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파가 피라미드에 닿으면 피라미드를 통과하거나 그 주변을 지나가지 않아요. 대신 전파는 흡수되어 이리저리 튕기며 피라미드 안쪽과 아래에 집중돼요. 이집트 피라미드를 둘러싼 신비한 현상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왕의 방으로 알려진 길고 좁은 통로가 있어요. 이 방은 피라미드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4000년 전 피라미드 전체를 지휘한 고대 이집트 지도자 파라오 쿠푸의 마지막 안식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왕의 방에 들어서면 보통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방 안에 놀라운 음향과 붉은 화강암으로 둘러싸인 무겁고 인상적인 구조죠. 최근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왕의 방이 피라미드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캐치하거나 픽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이 방은 피라미드의 다른 어떤 방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리를 증폭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왕의 방 바로 아래에 있는 여왕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피라미드의 아래쪽 지하방에서는 음악이 들리지 않았지만 왕의 방에서는 음악이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왕의 방에 사용된 석재의 종류인 분홍색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압전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리 진동과 같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방의 독특한 음향이 단순한 방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화강암 자체가 음파를 증폭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발견은 피라미드의 잠재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음파나 지구의 자연진동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어떻게든 활용했을 수 있을까요?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화강암의 압전 특성이 현대과학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라미드의 진정한 능력의 표면을 겨우 긁어본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거리가 더 많아요.
건축업자들은 대피라미드의 측면이 동서남북의 4가지 주요 방향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기점을 기준으로 피라미드를 정렬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이 이 완벽한 정렬을 위해 가을 춘분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춘분에는 해가 동쪽과 서쪽에서 직접 뜨고 지는데요. 따라서 건축업자들은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기 쉬웠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태양을 관찰함으로써 피라미드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피라미드의 완벽한 정렬, 전파를 집중시키는 능력,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에 사용된 재료 등 피라미드에 대한 이 모든 이상한 점들을 생각해보면 피라미드의 실제 목적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니콜라 테슬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명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인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집착했고 피라미드가 실제로 거대한 에너지 송신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고 해요. 그는 피라미드의 모양과 위치가 무한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테슬라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 거대한 기념물이 거대한 발전소로 설계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건축업자들은 피라미드 주변에 구리, 금, 은과 같은 재료를 배치해서 대기 중에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동력원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이 이론을 확인할 수는 없고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은 인류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부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았어요. 약 18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잘 계획된 도심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태양의 피라미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기원전 100년에 지어졌으며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예요. 지상에서 높이가 66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이 고대 도시에 오신다면 태양의 피라미드를 놓칠 수 없을 거예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도시의 주요 남부거리인 망자의 거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약 150만 톤의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잘라 만든 테존틀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붉은 화산암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단하죠? 태양의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은 한때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970년대에 탐험가들이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멋진 터널과 방을 발견했어요. 2011년에는 항아리, 흑요석 조각, 동물뼈, 사람 인형, 가면이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도 발견했죠. 피라미드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 피라미드를 보려면 서쪽에 있는 248개의 고르지 않은 계단을 이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수단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누비아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크지는 않지만 약 200개가 있습니다. 이 고대 피라미드들은 거의 1000년 동안 누비아에서 지중해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메로 왕국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메로의 피라미드는 화강암과 붉은 사암을 사용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수단에 이집트보다 더 많은 고대 피라미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쿠시테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누비아의 나파타와 메로 왕국의 토착 건축과 매장 전통을 묘사하고 있어요. 40여 명의 여왕과 왕이 묻힌 메로는 누비아 피라미드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무덤 벽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미라로 만든 왕족과 활, 화살통이 들어있는 나무관, 이집트 및 그리스 문명과의 관계와 교역을 보여주는 기타 유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고대 무덤을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집트의 인파를 피해 수단으로 향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피라미드를 더 보러 이라크로 날아가 볼게요. 지구라트에는 화려한 층과 계단식 사원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관 대신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어 내부에서 중요한 작업과 의식이 진행되기에 완벽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곳곳에서 이 우뚝 솟은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구라트를 지은 사람들의 힘과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가장 크고 인상적인 지구라트 중 하나는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20에서 3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피라미드로 3층의 테라스와 꼭대기에 사원이 있어요. 그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래쪽 부분만 72만 개에 달해요. 이 특별한 지구라트는 수메르 왕 우르 남무를 위해 지어졌어요. 다른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이 피라미드도 수천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상태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2세 왕과 일부 고고학자들이 각각 6세기와 20세기에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릴 공군기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르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2100년 우르 남무 왕이 달의 신 난나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주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당시의 중세 성당 첨탑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농사지은 잉여 식량을 가져와 식량 배급을 받고 정신적 자양분을 구하러 오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구라트 꼭대기에 있는 난나 사원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장식의 일부였던 파란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라트의 아래쪽 부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건축가들은 사원의 외관에 구멍을 뚫어 내부에 물이 증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피라미드 중 일부를 살펴봤으니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집트에는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고 수단에는 그 2배에 달하는 피라미드가 있으며 중동과 중국에도 수십 개의 피라미드가 흩어져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많은 피라미드가 있으며 전 세계 피라미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위치합니다. 역사를 통해 피라미드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한 층의 돌을 다른 층 위에 올려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였어요. 파라오 스네페루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3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2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마침내 최초의 진짜 피라미드로 여겨지는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했죠. 스네페루의 아들 쿠푸는 거의 4,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초기 이집트 계단식 피라미드와 비슷하지만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독립적으로 지어졌어요. 수단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700년경에 지어졌으며 높이가 높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좁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명이 서로 문자도 주고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즈텍, 마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로 매우 달랐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가 꽤 멋졌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계단식 피라미드는 목재나 금속처럼 가벼운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크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모 밑면의 삼각형인 형태가 튼튼한 구조물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육면체 구조는 더 적은 높이로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피라미드 디자인에 있어서 이집트 피라미드는 네모 밑면, 옆면이 매끄럽고 꼭대기가 뾰족한 거대한 삼각형과 같은 형태였어요. 반면에 아즈텍과 마야는 계단이 평평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계층형 케이크 모양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라미드는 기본 모양은 같지만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재료, 기법, 경사각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서로의 작업에서 가끔 영감을 받기도 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매끄럽고 각진 측면이 있어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신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일련의 동굴 위에 지어졌어요. 마야인들은 보통 뱀으로 상징되는 쿠쿨칸 신을 기리기 위해 치첸이차에 쿠쿨칸 신전을 세웠습니다. 엘카스티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원은 양쪽에 91개의 계단과 플랫폼이 있어 마야 달력의 하루마다 하나씩 총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밝은면 가족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선 피라미드는 우주에서 와서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첨단 도구나 바퀴도 없이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노동자와 건축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만 명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숙련된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피라미드 건설은 수년간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촐룰라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완공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1923년입니다. 플로리다 시티에서 두 명의 10대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한 노인이 혼자서 바위성을 쌓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할 때마다 노인은 일을 멈추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10대들은 에드의 뒷마당에 몰래 들어가 후에 마법이라고 묘사할 수 있던 걸 봤어요. 그들은 바위가 헬륨 풍선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 걸 기억해냈어요. 노인은 성을 짓기 위해 혼자서 30톤의 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일하는 걸 아무도 볼 수 없게 했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서 돌성을 쌓고 있는지 물을 때마다 그는 내가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었어 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는 에드워드 리드 스칼린의 고향인 라트비아에서 시작돼요. 에드워드는 1887년 1월 20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석공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마도 거기서 고대 건축 기술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에드는 병약한 소년으로 자라 절대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거나 무거운 신체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26살의 나이에 불행하고도 전환적인 사건이 에드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그의 평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약혼을 깼고 슬픔에 잠긴 에드는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침내 인생의 모험이 시작된 플로리다로 이사하기 전 그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살았어요. 에드는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수년을 보냈어요. 그는 항상 좋은 농지를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할 때마다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마침내 에드가 자신의 땅을 샀을 때 친한 친구들은 그걸 끔찍하게 여겼어요. 땅이 기반함이었거든요. 경작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에드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에드의 친한 친구들은 종종 그를 별난 사람으로 묘사하곤 했어요. 왜 집을 짓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내 오랜 사랑을 위한 거야.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거야. 그러고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곤 했어요. 에드가 산호성을 완성하는데 약 30년이 걸렸고 그 모든 걸 혼자 다 했어요. 꼭 한밤중을 틈타서 일했고 절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완성된 산호성은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를 담고 있어요. 당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아이도 손가락 하나로 밀 수 있는 9톤의 높이 2m의 회전문을 통과해야 해요. 에드는 이 문을 너무 자랑스러워서 원래 그 장소를 락 게이트 파크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드가 죽은 후 훨씬 후에야 산호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방문객들은 에드의 놀랍고 경이로운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어요. 탑, 신비로운 장식들, 가구들, 그리고 그네 세트들 모두 완전히 하나로 된 돌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돌들은 서로 겹쳐져 있는데 서로의 무게만을 사용하여 서로 얹어져 있고 믿거나 말거나 공원 전체를 통틀어 약 1100톤의 돌이 있어요. 오늘날 만약 에드의 거처를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만들기 위해 에드가 사용한 간단한 도구들을 볼 수 있어요. 끌, 망치, 밧줄, 그리고 도르래를 말이죠. 그가 한 작업의 종류는 현대식 장비로도 힘든데 그것도 없이 했어요. 산호성의 주요 미스테리는 에드가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에 있어요. 에드 리드 스칼린이 작업 중인 유일한 사진에는 나무 삼각대에 부착된 사슬 승강 장치의 간단한 지렛대 구조가 보여요. 이 삼각대는 작은 나무 상자가 위에 있는 오래된 전봇대로 만들어졌어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물론 미스테리죠. 안타깝게도 에드는 일의 진실을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비밀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생길 수 있었던 일을 둘러싼 많은 이론과 추측이 있기 때문이죠. 한 이론은 지구 표면 안에 지구 전체의 반중력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조화 격자가 있다고 해요. 산호성은 그런 곳에 지어졌다고 믿어져요. 이건 에드가 만족하는 땅을 찾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가 찾고 있던 건 반중력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에드가 이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은 무게와 지렛대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물론 피라미드 건설업자들의 비밀을 풀었다고도 했죠. 여러분은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거예요. 에드 본인에 따르면 그건 자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그는 자기 전류라는 팜플렛을 출판했어요. 거기서 그는 모든 물체에는 자기 입자가 있고 사람은 그런 물체들 안에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해요. 이런 식으로 무거운 것을 물속에서 옮기는 것처럼 큰 힘 들이지 않고 물체들을 들어 올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만약 에드 리드스칼린과 피라미드 건설업자들이 같은 기술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현재 추정된 2만에서 10만 명 대신에 약 4,700명의 노동자들만 필요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미스테리해져요. 1920년대 후반 에드는 플로리다 시티의 산호성의 건설을 끝내고 있었어요. 그의 작품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에드가 거주지 어딘가에 돈을 숨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에드가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탈하기 위해 성에 침입했어요. 그들은 돈을 찾지 못했고 다행히도 에드를 해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에드는 이 땅에서 이사가는 게 최선이라고 결정했어요. 물론 떠날 때 그는 칫솔보다 더 많은 걸 챙겨갔어요. 에드는 공원을 지었던 곳에서 10km 떨어진 다른 땅으로 산호성 전체를 옮기기로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에드는 트럭 운전사를 고용했고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는 운전사에게 혼자서 트럭에 짐을 싣고 아무 도움 없이 모든 바위를 옮기는 동안 시선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트럭에 짐을 싣고 에드와 그의 성은 현재까지 이 공원에 있는 플로리다 홈스테드로 이동했어요. 1986년 플로리다 대학의 엔지니어 그룹이 에드가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9톤의 회전문인 공원의 출입구를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20톤짜리 크레인을 포함한 많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문을 내렸을 때 에드가 회전문 하단에 이상한 원형 돌을 사용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 프리스비 크기의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9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바위를 플로리다 대학의 지질학부로 보냈지만 지질학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바위와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고 그냥 돌려주었어요. 그들은 돌의 기원을 알아낼 수 없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다른 기술들을 써서 9톤짜리 대문을 제자리에 다시 놓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에드가 원래 사용했던 기반함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회전문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게이트 바위를 잘라내야 했고 에드가 단독으로 했던 걸 현대의 기술이 복제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2011년으로 빨리 뛰어넘어서 다른 남자가 피라미드 건설자들과 에드 리드스칼린의 암호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어요. 미시건주 래피어 카운티의 은퇴한 건설 노동자인 월리 월링턴은 에드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할 수 있었어요. 월링턴은 미시건주에 자신만의 개인 스톤헨지를 지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수천 킬로그램의 콘크리트 블록을 옮기며 지렛대와 평형추와 같은 간단한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에드와는 달리 월링턴은 그의 기술을 대중과 공유했어요. 여러 동영상에서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만든 영리한 공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남자는 간단한 도구의 도움으로 헛간 전체를 다른 소유지로 옮겼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산호성을 지은 데 사용된 것과 같은 기술이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오늘날까지 산호성의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걸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에 7일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천 명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수백만 개의 돌덩어리를 옮기면서 복잡한 체계에 따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설 장비 같은 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도 않아요. 밖이 너무 더워서 땅에서 달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여러분은 수천 명이 해낸 거대한 작업의 결과를 즐깁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세계적인 가치의 거대한 문화 유적을 보고 있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21세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와, 인간이 이걸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환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대피라미드는 돌로 된 큰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거운 블록들을 서로 위에 쌓기만 하면 됐을 거예요. 사실 피라미드의 디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록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놓여 있고 매우 고르게 되어 있어서 얇은 종이 한 장도 그 틈에 끼울 수 없을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정확한 기술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관석이 있어야 합니다. 관석은 삼각형 모양의 돌 블록이고 큰 피라미드 위에 올려진 작은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방첨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덮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기록이나 오래된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각형을 가진 또 하나의 고대 이집트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레드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대피라미드보다 먼저 지어졌고 그것의 관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의 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는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이 꼭대기에서 그것을 훔쳤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작은 피라미드를 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관석은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였을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관석의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으로 덮인 이 봉우리가 파라오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관석은 밤의 달빛을 반사하고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낮 동안 관석은 빛나는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했어요. 그것을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다른 모든 돌덩어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짝이도록 닦았어요. 과거에 관석은 심지어 빛이 나고 빛을 반사했어요. 비록 작은 빛처럼 보였지만 우주에서도 빛나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바람, 모래 폭풍, 비가 피라미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잘 관리했더라면 피라미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피라미드나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일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관석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피라미드 전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도 이집트인들이 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라미드가 고대의 에너지 체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파라오는 이 에너지를 21세기의 모든 업적보다 더 발전된 몇몇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전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상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 태양 복사나 전자기력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축적되어 안쪽 방을 채우고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약간의 표면 왜곡이라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이에 바늘이나 면도날을 끼울 수 없도록 블록을 설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석회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론을 믿고 있어요. 이 재료는 내부에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화강암 퇴적물을 만들어서 공기 이온화, 즉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아래로 수로를 파서 전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최고의 전도체인 금 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발전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론입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몇몇 고대 기록에는 금속 산업, 화학, 공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서의 기술 발전의 세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모든 현대 장치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고대 시대의 기술적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고대의 모든 업적은 지구상의 대재앙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5,000년 후에 사람들이 노트북을 발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그게 어떤 종류의 장치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또 하나의 이집트 경이로움은 스핑크스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4,500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조각으로 스핑크스를 조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건축 날짜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로 스핑크스를 칠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에는 훨씬 더 밝고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대피라미드처럼 빛났어요. 어쨌든 시간은 스핑크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홀의 마케트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지어진 지 약 수백 년 후에 스핑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들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무덤과 그 무덤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는 상징적인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스핑크스 아래에서 많은 비밀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버전은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이 방들과 복잡한 터널은 보물이 있는 지하 홀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항상 금과 보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설과 이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모든 인류의 지식을 보관하는 기록의 전당을 지킨다고 합니다. 고대 신화 속 국가 아틀란티스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핑크스의 내부 감옥에 대한 많은 상세한 지도를 찾을 수 있어요. 지도는 동상 아래 12층 깊이의 구조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금, 지식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다양한 고대 유물로 가득 찬 작은 도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지도를 믿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스핑크스에 대해 많은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끔찍한 것을 깨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를 두려워해요. 따라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입니다. 1998년 과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아래 빈방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터널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몇몇 사람들이 터널을 통해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보물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밑에 강력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지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화강암 벽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증거가 그려져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그림과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전설을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상징과 그림이 고대 기술을 사용하는 상세한 설명서는 아닐까요? 만약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이 미래의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기자 라고 했다면요? 어쨌든 많은 수수께끼와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답을 찾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하 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발굴은 전체 스핑크스의 구조를 망칠 수 있어요.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지역을 스캔하고 그 상세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5,000년 전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고대 이집트로 데려갈 거예요. 기원전 2,5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거 아세요? 기자의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대성당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법을 배웠지만 최근에서야 이 거대한 빌딩들이 등장했죠.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5,000년 전에 세워졌는지는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이러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겠죠. 또한 그중 가장 오래되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 불가사이기도 하죠. 오늘날 측정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려면 많은 협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자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는 아니었어요. 계단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 조세르 왕을 위해 기자의 첫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약 80년 전에 건축되었어요. 특별하게 지을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꽤 인상적인 건축물이 되었죠. 이건 6층의 돌로 된 피라미드였어요. 높이는 19층 건물만한 62m였으며 그 당시 현존하는 것 중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뜰을 포함한 건물 전체 단지로 둘러싸여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들, 특히 왕들은 그것에 대비하는 필요한 모든 걸 확실하게 갖추고 싶어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 단지에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완벽하게 공급되어 있었어요. 그 단지에는 피라미드와 일종의 궁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엔 왕이 사랑하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구, 음식, 금그릇 등이요. 조세르 왕 이후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흔한 관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를 짓는데 보통 20년이 걸리는데 많은 왕들이 그것보다 훨씬 짧게 지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죠.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것은 기원전 2550년경 파라오 쿠프르 위에 지어졌어요. 처음엔 그것의 높이는 40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높은 147m였어요. 두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520년경 쿠프 왕의 아들인 파라오 카프레를 위해 지어졌어요. 원래는 144m의 높이로 약간 더 작아요. 39층 건물 높이죠. 여기가 유명한 스핑크스 동상이 있는 피라미드예요.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죠. 이건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파라오 카프레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해돋이를 바라보며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죠. 스핑크스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예요. 원래 색이 붉었고 코가 있었어요. 귀에 붉은 색소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코가 사라졌는진 아무도 몰라요. 한동안 스핑크스는 어깨까지 모래로 덮여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행히도 1800년대 초에 160명으로 이뤄진 팀을 이끄는 한 모험가가 그걸 발굴했어요. 기자의 세 번째 피라미드는 2배 이상 짧은 가장 작은 피라미드예요. 원래는 높이가 66m였는데 이건 약 20층 건물 높이예요. 기원전 2490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카프르의 아들 멘카우레를 위한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는 나침판의 방위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피라미드의 옆면은 태양광선을 상징해요. 하지만 그 당시엔 나침판이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걸 스스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아냈어요. 피라미드를 정렬하기 위해 그들은 2개의 별자리를 이용했죠. 원래 피라미드는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을 반사시키기 위해 꼭대기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후에 흰 석회암은 다른 건물들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왕들에 의해 떼어내졌죠.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약 230만 개의 석재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각각의 사각 석재는 무게가 1톤이 넘었어요. 코뿔소의 무게만한 거였죠. 어떤 석재는 더 커서 코끼리만큼 무거웠어요. 4,500만 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현대식 장비가 없었어요. 기계도 바퀴도 심지어 강철도 없었죠. 이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은 구리였어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이걸 해명해줄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집트인들이 이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건축업자들은 매우 숙련된 일꾼들이었고 많은 음식과 보수를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그 건축가들이 근처의 임시 도시에 살았으며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고도로 조직된 공동체였을 거라고 주장해요. 과학자들은
피라미드 단지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했으며 각각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아마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 건설 현장은 자원이 풍부했고 음식과 필수품들은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서 기부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운반하고 조립할 수 있었는진 여전히 불분명해요. 이론들 중 하나가 그 돌들이 나일강 하류에서 배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걸 공사 현장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아마 나무 썰매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걸 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당한 양의 물이 섞인 모래는 매우 매끄러워져서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바위가 있어도 10명이서 썰매를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점 하나는 돌들을 들어올려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이었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사로의 시스템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집트인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움직이고 잡아당기는 독특한 시스템을 설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피라미드 주변에 덩어리를 옮기는 걸 돕는 여러 개의 경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높아지면서 경사로도 따라 높아졌죠.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모래 경사면 중앙에서 나무 썰매 위에 돌을 끌어당기면서 계단을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를 따라서 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안에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별게 없어요. 대부분은 열린 공간이 거의 없는 단단한 돌이에요.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 안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죠. 입구엔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두 개가 있어요. 내려가는 계단은 여러분을 지하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하죠. 거기에 파라오가 있는 곳이지만 쿠프는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엔 없어요. 지하실은 부분적으로 미완성 상태예요. 쿠프의 석관이 있는 방은 왕의 묘실이라고 불려요. 위층에 있고 높고 긴 대회랑을 통해서 가야 해요. 왕의 묘실 아래에는 왕비의 묘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어요. 하지만 왕비는 없으며 아무도 그 묘실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 묘실 중 어느 것에도 벽에 상형 문자가 없어요. 텅 비어있죠. 만약 그걸 보고 싶다면 장식이 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가야 해요. 이 예술 작품들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일상을 묘사한 것들이에요. 이 문체들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죠. 안타깝게도 한때 피라미드 안에 있던 보물들은 오래전에 도둑맞았어요. 그 묘실에는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몇 개의 터널이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는 많은 터널과 통로들이 있어요. 많은 방과 갱도와 비밀 통로들이 있죠. 과학자들은 그 통로를 이미 몇십 년간 카메라를 장착한 작은 로봇들을 보냈었고 로봇들이 약간 위층에 있는 벽에 상형 문자가 있는 다른 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아직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고 피라미드의 소위 건축 계획도 알 수 없죠. 이집트인들은 정말 이미 4,500년 동안 아무도 풀 수 없는 신비를 만들어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좁고 신비한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